강남의 한 고급 성형외과 병원 대기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한 여인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흙 묻은 작업복에 낡은 운동화를 신은 그녀의 모습은 주변의 화려함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죠. 바로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저 사람 혹시 미영이 맞지? 순간 대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그녀를 가장 잔인하게 괴롭혔던 김소희와 박정란이 바로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조롱과 경멸이 가득했죠. 세상에 정말 한 명이네. 여기서 뭐해? 설마 시술 받으러 온 거야? 박정란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대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죠. 한 명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40년 전 교실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죠. 꼬라지는 또 뭐야? 동창회 때는 그래도 좀 봐줄 만했는데 평소엔 이런 거지 같은 차림이구나. 김소희의 독설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죠. 한 명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대기실의 다른 환자들도 이제는 노골적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두 여인과 초라한 차림의 한 명의 대비가 너무나도 극명했기 때문이었죠. 김소희는 이런 시선들을 즐기는 듯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한미영. 우리 말 안 들려. 귀가 먹었니? 박정란이 한미영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그 손길에는 경멸이 가득했죠. 한미영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녀의 모습이 두 사람에게는 더욱 재미있는 놀잇감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더니 정말 농부 같네. 그래도 그렇지 옷꼬라지가 그게 뭐니? 흙이랑 먼지가 잔뜩이잖아. 김소희가 손으로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말했습니다. 과장된 몸짓이었지만 그 의도는 분명했죠. 한미영을 최대한 모욕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동창회 때 그렇게 관심 없다고 하더니만 결국 마음이 바뀐 거지? 그래, 나이 들수록 외모에 더 신경 쓰이는 법이야. 박정란의 말에는 가식적인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조롱의 의미는 누구나 알 수 있었죠. 근데 너 같은 얼굴은 리프팅이 아니라 전면 공사해야 돼. 김소희의 잔인한 말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칼로 한미영의 마음을 도려내듯 날카로운 말들을 쏟아냈죠. 한미영의 떨리는 손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더 즐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니?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한계가 있는 법이야. 박정란이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대기실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죠. 주변의 다른 환자들도 이제는 대놓고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보는 것처럼 말이죠. 시술비는 얼마나 준비했어? 농사로는 이런데 올 돈 벌기 힘들 텐데. 혹시 빚이라도 낸 거야? 김소희의 질문은 점점 더 치졸해져 갔습니다. 그녀는 한미영이 가난하다고 확신하고 있었고 그것을 최대한 드러내고 싶어 했죠. 아니면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나? 아, 맞다. 너 남편도 농사 짓는다고 했지. 그럼 둘이 합쳐도 별로겠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한미영을 무시하고 있었죠. 마치 그녀가 거기 없는 것처럼 아니면 그저 조롱의 대상일 뿐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한미영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분노, 슬픔, 그리고 오래된 상처의 아픔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마치 폭풍 속에서도 꿋꿋이 서 있는 나무처럼 말이죠. 정말 답답하네. 말을 해야 대화를 하지. 우리랑 이제 말도 안 할 거야. 김소희가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한미영의 침묵이 오히려 그녀를 더 화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고등학교 때처럼 우리가 무서워서 그래. 박정란의 말에는 잔인한 즐거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더욱 신이 났죠. 맞아, 그때도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었지. 도시락 엎어도 책 찢어도 그냥 울기만 했잖아. 김소희가 과거에 잔인했던 행동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랑스러운 무용담을 늘어놓듯이 말이죠. 한미영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고 그 기억들은 아직도 그녀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졸업식 날 기억나? 우리가 내 교복에 먹물을 뿌렸을 때 너 울면서 집에 갔잖아. 그녀들에게는 즐거운 추억이었지만 한미영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악몽이었습니다. 대기실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다른 환자들도 이제는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오직 한미영을 조롱하는 것이 중요한지 주변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왜 여기 온 거야? 설마 정말로 성형하려고? 김소희는 다시 한번 물어보며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조롱이 가득했죠. 너 같은 사람이 이런 고급 병원에 올 돈이 어디 있어? 혹시 사기라도 친 거 아니야? 그녀들의 말은 점점 더 도를 넘어서더니 나중에는 완전히 선을 넘어버린 것이었죠. 바로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그의 모습은 누가 봐도 의사임을 알 수 있었죠. 그런데 그가 대기실로 들어서자마자 한미영을 발견하고는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경기도 양평의 작은 시골 마을. 새벽 이슬이 채 마르지 않은 텃밭에서 한미영은 오늘도 부지런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58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재빠르고 정확했죠. 상추며 토마토며 정성껏 가꾼 채소들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보, 물 좀 가져다 줄래요? 텃밭 한쪽에서 남편 정우진이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서울의 유명한 성형외과 병원장이지만 이곳에서만큼은 그저 평범한 농부일 뿐이었죠. 두 사람은 주말마다 이곳에 내려와 흙을 만지며 마음의 평안을 찾곤 했습니다. 한명은 물통을 들고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정우진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죠. 병원에서의 팽팽한 긴장감과는 전혀 다른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토마토가 정말 잘 익었네요. 이웃집에도 좀 나눠드릴까요? 한미영이 빨갛게 익은 토마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거칠어진 손을 잡았죠. 병원장 부인의 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투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한미영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미영은 텃밭 일을 하다가 저 멀리 보이는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그녀는 늘 교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소녀였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늘 낡은 교복을 입고 다녔고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 초라하기 그지없었죠. 매일 아침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가슴이 쿵쾅거렸고 복도를 걸을 때마다 누군가 자신을 부를까봐 몸이 움츠러들었죠. 특히 김소희와 그 무리들은 그런 한미영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야, 한미영. 너 또 그 냄새나는 도시락 가져왔구나. 김소희가 코를 막으며 말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늘 화장실에 숨어서 도시락을 먹었죠. 교실에서 먹다가는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김소희 무리가 일부러 도시락을 바닥에 엎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싸주신 도시락이 교실 바닥에 널브러진 모습을 보며 한미영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죠. 어머, 미안. 실수였어. 근데 어차피 별로 먹을 것도 없었잖아. 박정란의 가식적인 사과는 오히려 더 큰 모욕이었습니다. 반 아이들은 그저 구경만 할 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그날 한미영은 점심을 굶어야 했습니다. 복도에서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것도 일상이었습니다. 책을 들고 걸어가면 김소희나 박정란이 슬쩍 발을 내밀었죠. 넘어져서 책이 흩어지면 그들은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미안, 못 봤어. 근데 너도 좀 조심해서 다니지 그래. 그들의 거짓 사과는 늘 조롱으로 끝났습니다. 무릎이 까져 피가 나도 아무 말 하지 못했죠. 선생님께 이르면 더 심한 보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체육 시간은 특히 끔찍했습니다. 팀을 나눌 때면 항상 마지막까지 남았고 어쩔 수 없이 받아주는 팀에서도 따돌림을 당했죠. 공을 일부러 세게 던져서 맞추거나 넘어뜨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어머, 미안. 너무 약하게 서 있어서 못 봤어. 김소희의 능글맞은 웃음 뒤에는 잔인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미영은 매번 멍이 들어 집에 갔지만 어머니께는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죠. 가뜩이나 힘든 어머니를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미술 시간에는 한미영이 그린 그림을 찢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정성껏 그린 그림이었는데 김소희가 물을 엎어서 망가뜨렸죠. 선생님께서는 다시 그려오라고만 하셨고 한미영은 밤을 새워 그림을 다시 그려야 했습니다. 너희 집은 물감 살 돈도 없지? 내가 빌려줄까? 박정란의 가식적인 친절은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한미영은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죠. 졸업식 날의 일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악몽이었습니다. 한미영이 화장실에 갔다 온 사이 누군가 그녀의 교복에 먹물을 뿌려놓았던 것입니다. 졸업장을 받으러 단상에 올라가야 했는데 등 뒤에 커다란 먹물 자국이 선명했죠. 어머, 한미영이 옷에 뭐가 묻었네. 설마 그대로 올라갈 거야. 김소희의 크게 외치는 소리에 모든 학생들이 한미영을 쳐다보았습니다. 웃음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웠고 한미영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 졸업장도 받지 못하고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갔죠. 그날 밤 한미영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펑펑 울었습니다. 왜 자신이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미영아, 힘들었지? 이제 다 끝났어.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어머니의 따뜻한 위로에도 마음은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두려웠고 누군가 자신을 보고 웃으면 또 놀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움츠러들곤 했죠. 대학에 가서도 직장을 다니면서도 그 트라우마는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어려웠고 늘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죠. 그러다가 정우진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정우진은 한미영과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당당했으며 무엇보다 한미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죠. 그의 따뜻한 사랑 덕분에 한미영은 조금씩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아름다워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정우진의 진심 어린 말들은 한미영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는 변함없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껴주었죠. 성형외과 병원장이 되어서도 한미영에게 시술을 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모습 그대로가 가장 아름다워요. 나는 당신의 모든 게 다 좋아요. 그런 남편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한미영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화려하게 치장한 여성들을 보면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들었고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곤 했죠. 그런 상처들을 안고 살아온 한미영에게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었죠. 발신인은 다름 아닌 김소희였습니다. 왜 하필 김소희가? 한미영은 편지를 든 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화려한 금박으로 인쇄된 초대장에는 강남의 고급 호텔에서 동창회를 연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창 여러분,
졸업한 지 40년이 되는 해를 맞아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모두들 바쁘시겠지만 꼭 참석하셔서 그리운 얼굴들을 만나보세요. 동창회장 김소희 올림. 한미영은 초대장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몸과 마음 한구석이 꿈틀거렸죠. 40년이 지난 지금 자신은 더 이상 그때의 가난하고 초라한 소녀가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어쩌면 이제는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죠. 여보, 무슨 편지예요? 텃밭 일을 마치고 들어온 정우진이 물었습니다. 한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초대장을 남편에게 보여주었죠.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에요. 김소희라는 친구가 보냈네요. 정우진은 아내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고 싶어요? 한미영은 고개를 저었다가 다시 끄덕였습니다. 복잡한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죠. 사실 그 친구가 학창 시절에 저를 많이 괴롭혔어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저를 왕따시켰죠. 정우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내의 아픈 과거를 듣는 것은 그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그런 사람이 보낸 초대장이라면 가지 않아도 돼요. 굳이 아픈 기억을 되살릴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한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동창회에 가서 달라진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더 이상 그들 앞에서 움츠러들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마음속의 상처와 마주할 준비가 된 것이었죠. 동창회가 열린 강남의 고급 호텔. 한미영은 남편이 평소 선물해준 베이지색 재킷을 입고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한미영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그녀를 압도했죠. 순간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교복을 입은 가난한 소녀가 아니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연회장이 있는 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한미영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수하지만 단정한 차림, 그리고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난 얼굴.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예전에는 없었던 삶의 지혜와 내면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리자 왁자지껄한 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동창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한미영이 들어서자 몇몇이 그녀를 알아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미영이 왔네. 김소희가 가장 먼저 한미영을 발견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눈빛에는 예전과 똑같은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소희가 다가오는 모습을 보며 한미영은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그 특유의 걸음걸이와 표정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죠.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우리 미영이 정말 오랜만이네.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고 들었는데. 김소희의 목소리에는 예전과 똑같은 우월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 미영이라는 말투부터가 한미영을 아래로 보는 것이었죠. 한미영은 작게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래, 오랜만이야. 잘 지냈니? 평범한 인사였지만 김소희는 왠지 모르게 불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미영의 목소리에서 예전의 그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박정란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그녀 역시 온몸을 명품으로 두른 채 한미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죠. 어머, 미영아. 옷이 예쁘네. 어디서 샀어? 혹시 동대문? 겉으로는 칭찬하는 것 같았지만 목소리에는 조롱이 깔려 있었습니다. 동대문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강조한 것도 한미영을 무시하려는 의도였죠. 주변에 있던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도 호기심과 함께 은근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죠. 마치 구경거리를 보듯 한미영을 둘러쌌습니다.
가방이랑 옷은 어디서 구했어? 짝퉁인 거 다 티나잖아. 김소희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미영은 가방끈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남편이 결혼기념일에 선물해준 정품이었지만 굳이 변명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요즘은 짝퉁도 잘 만든다던데 그래도 진짜랑은 차이가 나지. 박정란이 자신의 명품 가방을 은근히 과시하며 말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키득거리며 웃기 시작했죠. 마치 학창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자, 다들 앉아서 이야기하자. 김소희가 주도적으로 자리를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원형 테이블의 가장 좋은 자리는 당연히 김소희와 그녀의 무리가 차지했고 한미영은 자연스럽게 구석자리로 밀려났죠. 마치 교실에서의 서열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 같았습니다. 웨이터가 메뉴를 가져다 주자 김소희가 능숙하게 주문했습니다. 프랑스어로 된 와인 이름을 유창하게 발음하며 마치 이곳의 단골인 양 행동했죠. 미영아, 너는 와인 마실 줄 알아. 혹시 소주만 마셔봤니? 또다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한명은 조용히 미소만 지었죠. 사실 남편과 함께 종종 와인을 즐기곤 했지만 굳이 그런 사실을 알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대화는 자연스럽게 각자의 삶이 얼마나 성공적인지를 과시하는 자리가 된 것이었죠. 우리 딸이 지금 미국 아이비리그에서 MBA 하고 있어. 학비만 연간 1억이 넘는데 뭐 어쩌겠어? 애 교육은 아끼면 안 되잖아. 한동창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이들도 질세라 자신들의 자랑거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죠. 우리는 작년에 강남에 아파트 하나 더 샀어. 투자용으로. 요즘 부동산이 워낙 좋잖아. 남편이 대기업 임원으로 승진했어. 연봉이 상당하더라고. 자녀들의 유학 이야기, 강남 아파트 투자 이야기, 남편들의 직업 이야기까지. 모든 대화가 돈과 지위에 관한 것들이었죠. 한명은 조용히 음식을 먹으며 듣기만 했습니다. 미영아, 너는 요즘 뭐하고 지내?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고 했지. 김소희가 화제를 한미영에게로 돌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한미영에게 쏠렸죠. 그 시선들에는 동정과 우월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텃밭을 가꾸며 지내고 있어. 직접 기른 채소로 요리하는 재미가 쏠쏠하거든. 한미영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오히려 더 큰 조롱거리가 되었죠. 어머, 정말 농사를 짓는구나. 힘들겠다. 요즘은 농사도 돈이 안 된다던데. 박정란이 가식적인 걱정을 표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죠. 그래도 서울이 좋지. 문화생활도 할 수 있고 쇼핑도 할 수 있고. 미영아, 너도 가끔은 서울 나와서 백화점이라도 가봐. 아, 백화점은 가봤니? 김소희의 말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미영이 시골에 살면서 문화적으로 뒤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고 단정 짓는 것이었죠. 그때 화제가 성형시술로 넘어갔습니다. 여자 동창들 대부분이 관심을 보이는 주제였죠. 얘들아, 내가 요즘 보톡스 맞았는데 어때? 확 젊어 보이지? 김소희가 자신의 얼굴을 만지며 자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확실히 팽팽했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였죠. 정말 젊어 보여. 어디서 했어? 박정란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녀도 자신의 시술 경험을 자랑하기 시작했죠. 나도 얼마 전에 리프팅 했어. 요즘은 안 하면 정말 늙어 보이거든. 나이 들수록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자신들의 시술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톡스, 필러, 리프팅 등 다양한 시술 이름들이 오갔죠. 마치 성형시술을 하지 않으면 뒤떨어진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김소희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강남에서 성형외과 병원 운영하잖아. 그래서 이런 비싼 시술도 무료로 받고 있어. 모두가 부러워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김소희는 더욱 우쭐대며 말을 이어갔죠.
병원이 강남 한복판에 있어서 임대료만 월 몇천만 원씩 나가는데 그래도 환자들이 워낙 많아서 잘 되고 있어. 아들이 실력이 좋거든. 와, 정말 부럽다. 성형외과 의사 아들을 두다니. 평생 공짜로 관리받을 수 있겠네. 박정란이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김소희를 부러워하는 말들을 쏟아냈죠. 한 명은 조용히 와인을 마시며 듣고만 있었습니다. 남편이 실제로는 유명한 성형외과 병원장이라는 사실을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허영심 가득한 대화가 안타깝게 느껴졌죠. 미영아, 너는 성형 같은 거 해본 적 있어? 아, 시골에서는 그런 병원 찾기 어렵겠지만 김소희가 갑자기 화살을 한미영에게 돌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다시 한미영에게 쏠렸죠. 안 해봤어.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한미영의 담담한 대답에 김소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관심이 없다고. 솔직히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야. 직설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주변의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지만 김소희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박정란이 한미영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미영아, 넌 정말 관리를 안 하는구나. 얼굴에 주름이랑 기미가. 좀 하지 그래. 요즘은 남자들도 다 관리하는 시대인데. 목소리에는 동정 섞인 비아냥이 깔려 있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한미영의 얼굴을 품평하기 시작했죠. 맞아, 쟤는 뜯어고치려면 전 재산 다 써도 모자랄걸. 시술 비용만 해도 얼만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싸구려 티가 나. 어쩜 하나도 안 변했니? 김소희의 공격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그녀는 마치 학창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한미영을 조롱하고 있었죠. 쟤는 아무리 해도 안 돼. 성형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포기해야 될 판이야. 너무 늦었지 뭐.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레스토랑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이제는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죠. 하지만 김소희와 그녀의 무리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미영의 참을성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40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소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자연스러운 게 좋지 않을까.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주름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한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오히려 더 큰 조롱거리가 되었죠. 어머, 미영이가 그런 소리 하는 거 보니 정말 촌스러워졌네. 자연스럽다고. 그냥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 김소희의 공격적인 말투에 주변 분위기가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한미영은 조용히 입을 열었죠.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예쁜 건 모르겠던데. 순간 김소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외모를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김소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레스토랑 안에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죠. 너 지금 내가 예쁘지 않다는 거야. 감히 내가. 김소희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절대 자신에게 대들지 않던 한미영이 이렇게 나오자 자존심이 상한 것이었죠. 순간 김소희는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한미영의 얼굴을 향해 와인을 쏟아부었죠. 붉은 와인이 한미영의 얼굴과 옷에 흠뻑 쏟아졌습니다. 레스토랑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와인이 한미영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 소희야. 그래도 얼굴은 좀 심했잖아. 이 비싼 와인이 아깝지. 박정란이 입으로는 말리는 척했지만 눈가에는 웃음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아무도 한미영을 도우려 하지 않았죠. 미영이도 참. 예전엔 말 한마디 못하더니 어디서 배짱이 생겼나 몰라. 누군가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한미영이 잘못한 것처럼 말하는 것이었죠. 한미영은 천천히 냅킨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와인으로 얼룩진 옷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죠. 40년이 지났지만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변의 시선에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누구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난 이만 가볼게. 한미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드러내지 않은 담담한 목소리였죠.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등 뒤에서 김소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라, 가. 어차피 너랑은 수준이 안 맞아. 시골에서나 잘 살아. 하지만 한미영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꼿꼿한 자세로 호텔을 나섰죠. 비록 와인에 젖은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어떤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한미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와인에 젖은 옷을 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았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편이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정우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내의 와인에 젖은 옷과 지친 표정을 보자마자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죠. 그는 급히 책을 내려놓고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한미영은 괜찮다는 듯 웃어 보였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표정에서 숨길 수 없는 상처를 읽을 수 있었죠. 별일 아니에요. 와인 따르다가 실수로 쏟았어요. 한미영이 애써 밝게 말했지만 정우진은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아내의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죠. 여보, 나한테는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동창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정우진의 따뜻한 목소리에 한미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침실로 향했죠. 남편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날 밤 한미영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죠. 김소희의 조롱하는 얼굴, 박정란의 비웃음, 그리고 자신의 얼굴에 쏟아진 와인. 모든 것이 악몽처럼 떠올랐습니다. 왜 나는 아직도 그들 앞에서 작아지는 걸까? 한미영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난한 소녀가 아닌데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아직도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미영은 다시 평상시의 일상으로 돌아가 텃밭을 가꾸면서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며 큰 위안을 삼게 되었죠. 토마토 정말 잘 자랐네. 한미영은 빨갛게 익은 토마토를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누구의 시선도 의식할 필요가 없었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었죠. 오이 넝쿨을 정리하던 중 한미영은 문득 멈춰섰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등성이가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게 내가 선택한 삶이야. 화려하지는 않지만 평화롭고 행복한 삶. 그때 남편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다급한 목소리였죠. 여보, 미안하지만 집에 두고 온 서류가 있어서 지금 당장 필요한데 혹시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정우진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병원 인증 관련 중요한 서류를 집에 두고 온 것이었죠. 무슨 서류인데 그렇게 급해요? 병원 인증 평가 서류예요. 오늘 오후에 제출해야 하는데 내가 깜빡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한미영은 남편의 실수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완벽주의자인 남편이 이런 실수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바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뜻이었죠. 걱정하지 마요. 지금 바로 갈게요. 한미영은 서둘러 집으로 들어가 남편이 말한 서류를 찾았습니다. 파란색 파일에 담긴 두꺼운 서류 뭉치였죠. 시간이 급해서 텃밭에서 일하던 복장 그대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정말 볼품없었습니다. 낡은 바지에 흙 묻은 티셔츠 그리고 운동화까지 영락없는 농사일 차림이었죠. 잠시 망설였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서울 강남까지 가려면 최소한 1시간은 걸릴 테니까요. 한명은 서류를 품에 안고 급히 차에 올랐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면서도 한명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남편의 병원은 강남에서도 가장 화려한 곳에 위치해 있었죠. 그곳에 이런 차림으로 가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한미영은 잠시 차 안에서 망설였습니다. 괜찮아. 그냥 서류만 전달하고 나오면 돼. 한미영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이 다가와 정중히 인사했죠. 어서 오십시오. 차키 주시면 제가 주차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시선이 잠시 한미영의 차림을 훑었지만 곧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미영은 고마워하며 로비로 들어섰죠. 병원 로비는 마치 특급 호텔을 연상케 했습니다. 높은 천장에서 내려온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고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들거렸죠. 곳곳에 놓인 고급 가구와 예술 작품들이 품격을 더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한미영을 알아보고 일어섰습니다. 사모님 오셨어요. 병원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 네. 급한 서류가 있다고 해서. 병원장님이 지금 중요한 미팅 중이시라서요. 잠시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명은 고개를 끄덕이고 직원의 안내를 받아 VIP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대기실에 들어서자 한명은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넓고 고급스러웠기 때문이었죠. 부드러운 가죽 소파와 최신 잡지들 그리고 은은한 향기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한명은 조용히 구석 소파에 앉아 남편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주변을 둘러보았죠. 대기실에는 몇몇 환자들이 더 있었는데 모두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시 강남은 다르구나. 한명은 자신의 초라한 차림이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고 몸을 웅크렸죠. 그런데 바로 그때 악몽 같은 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던 것이죠. 어머, 저 사람 혹시 미영이 맞지? 한미영이 고개를 들자 김소희와 박정란이 눈을 크게 뜨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동창회에서 만났던 바로 그들이었죠. 두 사람은 여전히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명품 핸드백과 반짝이는 액세서리 그리고 완벽한 메이크업까지 동창회 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죠. 세상에 정말 한미영이네. 여기서 뭐해? 설마 시술 받으러 온 거야? 박정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미영의 초라한 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죠. 아니야. 그냥 볼 일이 있어서. 한미영이 짧게 대답했지만 두 사람은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김소희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동창회 때 그렇게 관심 없다고 하더니만 결국 마음이 바뀐 거지? 그래, 나이 들수록 외모가 신경 쓰이는 법이야. 그녀의 말투는 마치 한미영을 가르치려는 듯 거만했습니다. 박정란도 거들었죠. 근데 옷은 또 그게 뭐야? 동창회 때는 그래도 좀 봐줄 만했는데 평소엔 이런 거지 같은 차림이구나. 박정란의 직설적인 모욕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한미영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참고 있었죠.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더니 정말 농부 같네. 흙냄새까지 나는 것 같아. 김소희가 일부러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말했습니다. 과장된 제스처였지만 그 의도는 분명했죠. 한미영을 최대한 모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대기실의 다른 환자들도 이제는 노골적으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두 여인과 초라한 차림의 한미영의 대비가 너무나 극명했기 때문이었죠. 그래도 여긴 너무 비싼 병원인데. 돈은 있어?
박정란이 걱정하는 척하며 물어봤지만 그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죠. 농사로 번 돈으로 여기 올 수 있을까? 상담만 해도 비쌀 텐데. 김소희가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은 완전히 한미영을 무시하고 마치 그녀가 이곳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한미영은 무릎 위에 올려놓은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남편에게 전달해야 할 중요한 서류였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것조차 부끄러웠죠. 너 같은 얼굴은 리프팅이 아니라 전면 공사해야 돼. 김소희의 말이 점점 더 잔인해졌습니다. 그녀는 한미영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품평했죠. 주름이랑 기미가 장난 아니네. 피부 관리를 아예 안 한 게 티가 나. 박정란도 거들었습니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니?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한계가 있는 법이야.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대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환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한미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술비는 얼마나 준비했어? 여기 병원은 꽤 비쌀 텐데. 김소희가 계속해서 몰아붙였습니다. 그녀는 한미영이 돈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죠. 설마 빚이라도 내려고. 농사로는 이런데 올 돈 벌기 힘들 텐데. 박정란의 말에는 가식적인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더 큰 모욕이었죠. 그들은 계속해서 한미영의 심기를 건드렸지만 한미영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마치 폭풍 속에서도 꿋꿋이 서 있는 바위처럼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자괴감까지. 왜 자신은 아직도 이들 앞에서 당당하지 못한 것일까요? 동시에 한미영은 묘한 자신감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남편의 병원이라는 사실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죠. 비록 지금은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녀는 이곳의 안주인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답답하네. 말을 해야 대화가 되지. 김소희가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한미영의 침묵이 오히려 그녀를 더 화나게 만들고 있었죠. 혹시 우리가 무서워서 그래. 고등학교 때처럼. 박정란의 말에는 즐거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더욱 신이 났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남편 정우진이 흰 가운을 입은 채 몇 명의 전문의들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그의 당당한 걸음걸이와 카리스마 있는 모습은 누가 봐도 이 병원의 수장임을 알 수 있었죠. 가운 오른쪽 가슴팍에는 병원장 정우진이라는 명찰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의사들은 모두 공손한 자세로 한 발짝 뒤에서 걸었죠. 여보, 여기 있었군요. 오래 기다렸죠? 미안해요. 정우진이 다정하게 한미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내를 향한 사랑이 가득했죠. 초라한 차림의 아내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회의가 예상보다 길어져서. 서류 가져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정우진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스킨십에 김소희와 박정란의 표정이 순간 얼어붙었죠. 여보라니. 설마. 김소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강남 최고의 성형외과 병원장이 한미영을 여보라고 부르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박정란도 입을 떡 벌린 채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완전히 혼란스러워졌죠. 바로 그때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우진을 따라온 의사 중 한 명이 김소희를 발견하고 달려온 것이었죠. 엄마 여기서 뭐해? 30대 초반의 젊은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바로 김소희의 아들 이준혁이었죠. 그는 어머니 옆에 있는 한미영을 보자 더욱 놀라며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오셨어요. 잘 지내셨죠? 이준혁의 공손한 인사에 대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죠. 사모님이라고. 김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한미영을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엄마, 이분이 우리 병원장님 사모님이셔. 몰랐어? 이준혁의 순진한 질문에 김소희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아들이 병원을 운영한다고 거짓말을 해왔는데 실제로는 한미영의 남편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던 것입니다. 엄마라니. 소희야, 너 아들 강남에서 병원한다고 했잖아. 박정란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죠. 다른 환자들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소희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순식간에 퍼진 것이었죠. 한미영이 조용히 일어서며 이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이준혁 선생님, 잘 지내셨죠? 우리 남편 밑에서 일하느라 고생이 많네요. 차분하면서도 의미심장한 말이었습니다. 그러고는 김소희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죠. 김소희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허세와 거짓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녀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게 물들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때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직원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진 것이었죠. 박정란님, 아까 상담받으신 대로 할인 행사 중인 보톡스 12개월 할부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대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정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죠. 동창회에서 그렇게 돈 자랑을 했는데 실제로는 할부로 보톡스 시술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그게. 잠깐만요. 박정란이 황급히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한미영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죠. 그동안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측은함도 느꼈습니다. 허세와 거짓으로 포장된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공허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자, 여기 서류요. 한미영이 남편에게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정우진은 고마워하며 서류를 받았죠. 정말 고마워요. 당신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정우진의 진심 어린 감사에 한미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소희와 박정란은 더욱 초라해 보였죠. 여보, 시간 되면 점심 같이 먹을까요? 마침 회의도 끝났고 정우진의 제안에 한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은 진정한 부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었죠. 그때 정우진의 운전기사가 다가왔습니다. 병원장님, 차 대기시킬까요? 한미영이 운전기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김 실장님, 이분들 집까지 모셔다 드릴 수 있나요? 제 동창들인데 대중교통 타고 온 것 같네요. 그녀는 김소희와 박정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친절한 말투 안에 담긴 여유와 품격은 두 사람에게 더 깊은 굴욕감을 안겨주었죠. 아, 괜찮아. 우리는? 김소희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모습만 남았죠. 그래도 편하게 가. 김 실장님, 잘 모셔다 주세요. 한미영의 따뜻한 배려에 공손히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편안히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병원을 나선 부부는 근처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프라이빗 룸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진 정우진은 아내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죠. 아까 그 사람들 대기실에서 당신한테 뭐라고 했어요? 한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날 괴롭히던 애들이에요. 여전히 그때처럼 날 무시하더라고요. 그때 와인 쏟았다는 것도 거짓말이죠. 그 사람들이 그런 건가요? 정우진의 눈썹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한미영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날 조롱하길래 한마디 했더니 김소희가 와인을 내 얼굴에 뿌렸어요. 남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아내가 그런 모욕을 당하고도 참고 견딘 것이 마음이 아팠죠. 그런 행동을 하다니.
당신이 병원장 부인이라고 속 시원하게 자랑이라도 하고 오지 그랬어요. 한미영이 작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후련해질까요? 대꾸할 가치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나왔어요. 그녀의 말에는 어떤 초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정우진은 병원에서 간호사들과 비공식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준혁에 대한 평소 인상을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병원장실 옆 작은 회의실에 수간호사와 일반 간호사 그리고 간호조무사 몇 명이 모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이준혁 선생님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어서입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우진의 부드러운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은 처음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의사를 평가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하지만 병원장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선생님이 환자들한테 불필요한 시술을 자주 권해요. 김수간 호사가 망설이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10년 넘게 이 병원에서 일한 베테랑이었죠. 어떤 불필요한 시술들이죠. 정우진이 차분히 물었습니다. 김수간 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환자들한테도 무조건 보톡스나 필러를 권해요. 전혀 필요 없는 분들한테도요. 그리고 한 번 시술 받은 환자들한테는 계속해서 추가 시술을 권하죠. 마치 영업사원처럼요. 다른 간호사도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봐도 과도한 시술인 경우가 많아요. 환자분들이 부담스러워하는데도 계속 설득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정우진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의사의 기본 윤리를 저버리는 행동이었죠. 또 다른 간호조무사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막내였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선배 의사나 병원장님 앞에선 꼬리를 내리듯 굽실거리는데 그분들만 안 계시면 돌변해요. 평소 느꼈던 불쾌감을 토로하기 시작했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변한다는 거죠? 정우진이 물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저희한테는 대놓고 소리 지르고 모욕적인 말도 서슴지 않아요. 간호사가 뭘 한다고 참견이냐, 시키는 대로나 해 이런 식으로요. 다른 간호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일시에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죠. 한 번은 제가 환자분께 시술 설명을 도와드리려고 했더니 내가 뭔데 내 환자한테 말을 해. 주제도 모르고 나대지 말라고 하셨어요. 젊은 간호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환자분들 앞에서도 저희를 무시하는 말투를 쓰세요. 이것도 모르냐, 제대로 좀 해 이런 식으로요. 환자분들도 불편해하시는 게 보여요. 김수간 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정우진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환자를 대하는 태도는 물론이고 동료 직원들을 무시하는 행동까지 용납할 수 없었거든요. 혹시 녹음이나 증거가 있나요? 정우진이 물었습니다. 김수간 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몇 번 녹음을 했어요. 드릴까요? 네, 들어보고 싶네요. 김수간 호사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이준혁의 거친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야, 내가 몇 번을 말해. 이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간호사야. 차라리 그만둬. 녹음 속 이준혁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간호사의 작은 실수에 과도하게 화를 내고 있었죠. 환자한테 가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시키는 것만 해. 또 다른 녹음에서는 환자를 대하는 태도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환자분, 이 정도 주름은 보톡스로는 안 돼요. 리프팅까지 해야 해요. 돈이 문제면 할부도 되니까 걱정 마세요. 환자가 부담스러워하는데도 계속 시술을 권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진은 녹음을 다 듣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죠. 다른 선생님들은 이준혁 선생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정우진이 물었습니다.
김수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선배 의사 선생님들은 대부분 알고 계세요. 하지만 병원장님 앞에서는 너무 다른 모습이라. 정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준혁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죠. 환자들의 불만 사항도 있었나요? 네, 여러 번 있었어요. 과도한 시술 권유와 불친절한 태도에 대한 항의가 많았어요. 간호사들의 증언을 모두 들은 정우진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런 의사를 그대로 둘 수는 없었죠.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고서로 작성해 주세요. 병원 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며칠 후 병원 윤리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대회의실에는 병원의 주요 보직자들이 모두 모였죠. 정우진은 의장석에 앉아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안건은 이준혁 선생님의 근무 태도에 관한 건입니다. 간호사들의 증언과 환자들의 불만 사례들을 검토해 주십시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의 증언, 녹음 파일 내용, 환자들의 항의 내용 등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죠. 위원들은 보고서를 읽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녹음 내용을 들을 때는 모두가 충격을 받은 듯했죠. 이 정도면 의사로서의 기본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 위원이 말했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것 같습니다. 의료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이죠. 동료 직원들에 대한 태도도 심각합니다. 팀워크를 해치는 행동은 환자 진료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위원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결과는 이준혁에 대한 정직 조치가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입니다.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립니다. 그 기간 동안 의료 윤리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복직 후에도 6개월간 관찰 기간을 둡니다. 정우진이 결정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엄중한 처벌이었지만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죠. 소식을 들은 이준혁은 급히 병원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온 그의 얼굴은 당황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병원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이준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던 것이죠. 정우진은 차분하게 이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서류를 꺼내 건넸죠. 윤리위원회 결정문입니다. 읽어보세요. 이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죠.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간호사들이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이준혁이 항변했지만 정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고 여러 증언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환자들의 항의도 많았죠. 정우진은 노트북을 돌려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환자들이 병원 홈페이지에 남긴 불만 사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불필요한 시술을 강요당했습니다. 의사가 너무 불친절합니다. 돈만 밝히는 것 같아 불쾌했습니다. 이준혁의 이름이 언급된 항해 글들이 수십 개나 되었습니다. 이건 이준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죠. 정우진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내 병원은 실력도 인성도 함께 갖춘 의사만 둡니다. 환자는 물론이고 동료 직원들까지 무시하는 의사에게 환자를 맡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병원장님, 저는 매출도 높았고 실적이 좋았잖아요. 이준혁이 마지막으로 항변했지만 정우진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의사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환자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죠. 돈만 생각한다면 의사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준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행동들이 모두 드러난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고개를 떨구고 병원장실을 나가려는 그를 정우진이 불렀습니다. 이준혁 선생님. 이준혁이 돌아보자 정우진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직 젊으니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준혁은 아무 대답 없이 문을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에는 분노와 좌절이 가득했죠. 다음 날 소식을 들은 김소희가 병원장실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의 화려한 모습과는 달리 수수한 차림이었죠. 얼굴은 완전히 상기되어 있었고 눈은 울음으로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병원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김소희는 정우진의 책상 앞에 서서 떨리는 손을 모으고 간절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잘못했다면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우진은 김소희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김소희 씨, 앉으세요. 정우진이 의자를 가리켰지만 김소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그녀는 갑자기 정우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의 죄 때문이라면 저에게 벌을 내리세요. 아들은 죄가 없습니다. 김소희의 목소리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제가 잘못 키웠어요. 제가 아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줬어요. 다 제 잘못입니다. 정우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죠. 이걸 한번 들어보시죠. 정우진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이준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이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간호사야. 차라리 그만둬. 환자분, 제가 의사예요. 내 말대로만 하면 예뻐질 수 있어요. 녹음 속 이준혁의 목소리는 거칠고 무례했습니다. 간호사들에게 소리 지르고 환자들을 무시하는 내용이 계속 이어졌죠. 김소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런 모습일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이게 정말 우리 준혁이가. 김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돈 없어서 성형도 못하면서 뭘 까다롭게 굴어.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이벤트로 무료 수술을 진행하는 환자에게 모욕을 주는 이준혁의 말에 김소희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병원장실에 울렸죠. 정우진이 녹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 당신의 인성을 쏙 빼닮았더군요. 그 말에 김소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에는 충격과 자책이 가득했죠. 제 아내가 병원에 왔을 때 당신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기억하시죠? 정우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초라한 차림이라고 조롱하고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그런 당신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김소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교육 방식이 아들에게 그대로 이어진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거든요. 저는 그저 김소희가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우진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사람을 겉모습과 돈으로만 판단하고 약자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 그것이 당신이 아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정우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김소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죠. 그리고 사과는 제가 아닌 제 아내에게 직접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우진의 마지막 말에 김소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은 채 한참을 울었죠. 자신의 잘못과 아들의 미래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소희가 간신히 말을 했지만 정우진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죠. 이준혁 의사에게 전하세요. 정직 기간 동안 진정으로 반성하고 변화한다면 다시 기회를 줄 수도 있다고. 그것이 정우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였습니다. 김소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죠. 주말 오후 한미영은 따스한 햇볕이 감싸주는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었죠. 싱싱한 잎사귀들이 바구니를 가득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이렇게 흙을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자연은 언제나 그녀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죠. 이 상추들 정말 잘 자랐네.
한 명은 직접 씨를 뿌리고 정성껏 키운 채소들을 보며 뿌듯함이 밀려왔죠.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상추 잎을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손을 흔들어 인사하는 것 같아 한 명은 작게 웃었죠. 그때 대문 너머로 낯익은 그림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한 명은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죠. 김소희, 박정란, 그리고 이준혁이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고 수수하고 검소한 차림이었죠. 김소희는 검은색 소박한 원피스와 명품 핸드백 대신 작은 천가방, 그리고 짙은 화장 대신 맨 얼굴에 가까운 모습이었고 눈가는 울음으로 부어 있었죠. 박정란 역시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화려한 액세서리는 모두 뺐고 수수한 셔츠와 바지를 입고 있었죠. 그녀의 표정에도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준혁은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정장 대신 평범한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 뒤를 따르고 있었죠. 미영아. 낮은 돌담을 잡고 김소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평소의 거만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니? 한 명은 손에 들고 있던 상추를 바구니에 넣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흙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세 사람을 바라보았죠. 들어와. 짧은 대답이었지만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왔죠. 마당 한쪽에 놓인 작은 평상으로 안내했습니다. 평상 위에는 방석 몇 개가 놓여 있었죠. 한 명은 차분히 앉았고 세 사람도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소희는 입을 열려다가 몇 번이나 망설였죠. 무엇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작은 평상에 앉은 한 명을 바라보며 김소희가 눈물에 젖은 목소리로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김소희의 첫마디에 이미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을 했죠. 너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잔인한 짓이었는지 이제야 알았어.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무 못됐어. 흐느끼는 목소리가 점점 더 떨렸습니다. 고등학교 때 내 도시락 엎었던 것도, 너를 때렸던 것도, 졸업식 날 내 교복에 먹물 뿌렸던 것도 다 기억해. 김소희가 하나하나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그 기억들은 여전히 선명했죠. 그때는 그게 재미있다고 생각했어. 너를 괴롭히는 게 우월감을 느끼게 해줬거든. 정말 비열했지. 박정란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미영아. 너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가난하다는 이유로, 약하다는 이유로. 그녀의 목소리에도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동창회에서도 병원에서도 여전히 너를 무시했지. 4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변하지 않은 나를 보니 너무 부끄러워. 박정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소 허세 부리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내가 용서받지 못하더라도 사과는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왔어. 김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한 명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계속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을지 내가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그 순간 이준혁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명 앞으로 걸어가더니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모님. 이준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마가 땅에 닿도록 고개를 깊이 숙였죠. 죄송합니다. 저 같은 놈이 감히 몰아드릴 말씀이 있겠습니까?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치심과 후회로 가득한 그의 모습은 평소의 거만함과는 전혀 달랐죠. 제가 병원에서 간호사들에게 했던 짓, 환자들에게 했던 짓, 다 엄마가 사모님께 했던 짓과 똑같았어요. 이준혁의 고백에 김소희는 더욱 흐느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아들에게 그대로 전해졌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죠. 사람을 무시하고 약자를 괴롭히고 돈과 지위로만 판단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준혁의 목소리에는 자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이었죠. 병원장님께서 저를 정직시킨 게 당연해요. 저는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모습을 본 김소희는 더는 참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저렇게 만들었어. 미영아, 정말 미안해. 김소희의 울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펑펑 울었죠. 내가 너한테 했던 짓들을 내 아들이 그대로 따라했어. 이게 인과응보구나. 박정란도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너무 미안해. 후회와 자책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진심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죠. 한미영은 한참을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죠. 4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원망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동시에 측은함도 느껴졌죠. 잠시 후 한미영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세 사람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죠. 김소희와 박정란은 불안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혹시 한미영이 그들을 내쫓으려는 것은 아닐까 걱정했죠. 한미영은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한미영이 쟁반을 들고 나왔습니다. 쟁반 위에는 따뜻한 차와 직접 구운 쿠키가 놓여 있었죠. 한미영은 조심스럽게 김소희 앞에 찻잔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박정란에게도 차를 건넸죠. 그 손길에는 오래된 앙금 대신 깊은 여유와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한미영이 아직도 무릎 꿇고 있는 이준혁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죠. 이준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한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깊은 반성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사모님,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준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미영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미영이 잔잔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젠 사람 얼굴 고치는 의사 말고요. 마음의 상처도 어루만져주는 의사가 되세요. 환자한테도 자기 자신한테도.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질책이 아닌 진심 어린 조언이었죠. 그 말에 이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 살았습니다. 이준혁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였죠.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못된 행동을 했는지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저도 사모님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김소희의 눈가에 다시금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영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김소희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습니다. 너한테 진짜 품격이 뭔지, 진짜 힘이 뭔지 많이 배웠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무시했던 한미영이 이제는 가장 존경스러운 사람으로 보였죠. 이준혁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떨리는 입술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라 말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저 한미영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래 묵은 슬픔과 용서가 천천히 번져가고 있었죠. 한미영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 하지만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40년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죠. 나도 오랫동안 과거에 갇혀 살았어. 너희를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하지만 그게 내 삶을 더 힘들게 만들 뿐이라는 걸 깨달았지. 한미영의 고백에 세 사람은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자신들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죠. 이제는 용서하려고 해. 니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한미영의 말에 김소희는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영아, 용서해 주는 거야. 응, 그래. 한미영의 대답에 박정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너그러운 마음이 더욱 자신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죠. 우리 이제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김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한미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자. 그 순간 하늘에서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정화시켜 주는 것 같았죠. 텃밭의 채소들도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며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치며 마당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네 사람의 얼굴에도 따뜻한 빛이 내려앉았죠. 이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은 아직 붉었지만 표정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죠. 사모님, 저 정말 다시 태어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준혁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환자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진심이 담긴 약속이었습니다. 한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깨닫고 변하려는 마음이죠. 실수를 용서하되 변화를 요구하는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메시지였죠. 이준혁 씨도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진심으로 환자를 위하는 마음만 있다면요. 한미영의 격려에 이준혁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에게는 큰 희망이 되었죠.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네 사람은 평상에 앉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으며 김소희와 박정란은 왜 그렇게 한미영을 괴롭혔는지, 자신들도 사실은 불안하고 열등감에 시달렸다는 것을 고백했죠. 사실 우리 집 가난했어. 하지만 그걸 숨기고 싶어서 너를 괴롭히면 내가 더 우월해 보일 거라고 생각했어. 김소희의 고백에 한미영은 놀랐습니다. 그녀가 그런 사정이 있었을 줄은 몰랐던 것이죠. 나도 마찬가지야. 부모님이 늘 성적으로 압박하셔서 그 스트레스를 내게 풀었던 것 같아. 박정란의 고백도 이어졌습니다. 각자 나름의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것이죠. 한미영은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들도 나름의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우리 모두 상처받은 사람들이었네. 다만 그 상처를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 한미영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후회와 이해 그리고 화해의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참된 용서는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이라는 걸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아프지만 이제는 그것을 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죠. 이 마음 절대 잊지 않고 앞으로는 정말 다르게 살고 싶어. 너처럼 따뜻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싶어. 김소희의 다짐에 한미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야. 다만 상처를 상처로 갚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이지. 그녀의 겸손한 대답에 모두가 더욱 감동했습니다.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노을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붉은 하늘 아래서 네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죠. 40년의 앙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화해의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시간이 늦었네. 이제 가봐야겠다. 김소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박정란과 이준혁도 따라 일어났죠. 미영아, 오늘 정말 고마워. 박정란의 인사에 한미영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조심해서 가. 그리고 가끔 놀러와. 내가 기른 채소로 밥 해줄게. 그 따뜻한 초대에 세 사람은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따뜻한 환대를 받은 것이죠.
대문을 나서는 세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미영은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존경은 강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깊이를 가진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한미영은 그것을 몸소 보여주었죠. 복수하거나 우쭐대는 대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조용한 골목길 2층의 따뜻한 마음 심리상담소라고 적힌 소박한 간판 아래에는 상처받은 마음 다시 피어나는 시간이라는 따뜻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미영이 남편의 권유로 시작한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처음 문을 열던 날 그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었죠. 자신의 상처받은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요? 개소 전날 밤 한미영은 남편에게 불안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정우진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격려했죠. 당신이야말로 가장 적합한 사람이에요. 그 아픔을 겪어봤기에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잖아요. 남편의 믿음이 큰 힘이 되어 한미영은 용기를 내어 상담소의 문을 열었죠. 하지만 상담소는 생각보다 빨리 입소문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두 명이었지만 점차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학교 폭력에 시달렸던 성인들, 지금도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는 청소년들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미영과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죠. 어느 날 오후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학생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불안해 보였죠. 손톱을 뜯으며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어린 시절의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한미영이 따뜻하게 맞이했지만 여학생은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언제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죠. 선생님, 전 아직도 그 애가 웃는 게 무서워요. 한참 만에 여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죠. 고등학교 때 저를 괴롭혔던 애인데 졸업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한미영은 따뜻한 차를 따라주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웃음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진심 어린 공감이었습니다. 여학생은 놀란 눈으로 한미영을 바라보았죠. 선생님도요? 응. 나도 학창 시절에 심한 괴롭힘을 당했어. 40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그때 기억이 떠오르곤 해. 한미영의 솔직한 고백에 여학생의 경계가 조금씩 풀렸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울지 않아도 깊이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죠. 정말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게 무서워요. 학생이 간절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한미영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죠.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명히 괜찮아질 거야. 나처럼 말이야. 상처는 아물고 너는 더 강해질 거야. 그날 이후 여학생은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말수가 적었지만 점차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죠. 한미영은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었고 때로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위로했습니다. 매일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왕따를 당해 대인기 피증에 시달리는 대학생도 있었죠. 사람들이 수군거리면 다 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청년의 고민에 한미영은 공감하며 답했습니다. 그 마음 잘 알아요. 나도 오랫동안 사람들을 피해 다녔거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너를 해치려는 건 아니야. 천천히 한 사람씩 마음을 열어보는 거야.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30대 직장인도 찾아왔습니다. 상사가 저만 차별해요. 회식 때도 저만 빼고 중요한 업무에서도 배제시켜요. 회사 가는 게 지옥 같아요. 그녀의 눈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미영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들이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어요. 그곳을 떠날 수도 맞서 싸울 수도 있죠. 한 명은 그들 하나하나에게 진심을 다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때로는 함께 울고 때로는 용기를 북돋아 주었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상처받았다고 해서 당신이 부족한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운이 나빴을 뿐이지.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은 이준혁이 찾아왔습니다. 정직 처분 이후 예전의 거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사모님, 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이준혁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을 괴롭혔던 이유를 알고 싶어요. 왜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지. 한미영은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대견했죠. 앉으세요. 이준혁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죠. 괴롭히는 사람도 결국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거죠. 한미영의 말에 이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죠. 이준혁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역시 어린 시절 상처가 있었습니다. 부모의 과도한 기대, 성적에 대한 압박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뒤틀린 형태로 나타난 것이었죠. 어머니는 항상 제가 최고여야 한다고 하셨어요. 남들보다 뛰어나야 한다고. 그래서 남을 깎아내리는 게 습관이 되었나 봐요. 이준혁의 고백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한명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라도 깨달은 게 중요해요. 앞으로는 다르게 살 수 있어요. 김소희와 박정란도 가끔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고 이제는 한미영의 일을 도우려고 했죠. 우리도 뭔가 도울 일이 없을까? 김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전의 거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죠. 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도울게. 박정란도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한명은 그들의 변화가 진심임을 느낄 수 있었죠. 응, 고마워. 점심시간이 되면 남편 정우진이 종종 손수 만든 도시락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병원 일로 바쁜 중에도 아내를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이었죠. 오늘은 당신이 좋아하는 김치볶음밥이야. 정우진이 도시락을 펼치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명은 남편의 정성에 감동했죠. 병원 일도 바쁜데 이렇게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행복한 게 나한테는 가장 중요해요. 정우진은 사랑한다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내 인생 최고의 행복이에요.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지 알아요. 자랑스러워하는 남편의 모습에 한미영은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지지가 있었기에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죠. 상담소 운영이 1년째 접어들면서 한미영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상처는 감춰야 할 흉터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흔적이라는 것을 말이죠.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한미영을 만나고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큰 보람이었죠. 어느 날 저녁 한미영은 상담소에서 하루 일과를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상담 기록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렸죠. 처음 왔을 때는 눈도 못 마주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웃으며 인사하고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명은 스스로에게 놀랐습니다. 그들을 치료하면서 자신이 치료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살지 않는 자신을 발견한 것이었죠.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자신을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과거를 딛고 오늘을 직면하며 다른 누군가의 내일을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상처가 상처를 치유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죠.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돕는 일, 그것이야말로 한미영이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진짜 품격은 명품 가방이 아닌 상처를 딛고 일어선 마음에서 나옵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세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님들 다음화에서 또 만나요.